일주일 넘은 초미세먼지에 이어 오늘은 올봄 첫 황사까지 밀려왔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혈전 논란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에 계속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기도 시흥시 의원과 광명 포천시 공무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공무원 3명이 입건된 데 이어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과 시의원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우조연상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지독한 미세먼지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발 황사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올봄 첫 황사 소식인데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보도에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 답답하기만 한 서울 도심. 안개에 뒤섞인 먼지층은 500m 상공까지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고 서해 연평도는 짙은 바다 안개까지 더해져 시야가 뿌였습니다. 대기 정체 속에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며 일주일 넘게 떨어지지 않은 초미세먼지 농도. 밤새 비구름이 지난 뒤 강한 북풍이 몰아쳐 짙은 먼지는 밀어냈지만 이 북풍에 실려 올봄 첫 황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붉은색의 황사먼지는 오늘 새벽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내몽골과 고비에서 발원한 황사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까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쪽 지방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황사가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도는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은 내일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강력한 저감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먼지로 인한 잿빛 하늘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고 특히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자 접종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연 기자, 먼저 환자 통계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2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8일 이후 꼭 일주일 만이었는데요. 주말 동안 검사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하루 수치보다 추세가 더 중요한데요.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은 428명이었습니다. 전주보다 10명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또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옮기는지를 가리키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확진자가 10명 중 8명꼴입니다. 방역망 내에서 관리된 비율,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받은 경우는 최근 3주 동안 40%대 중반이었는데 직전 1주 동안은 38%로 줄었습니다. 요약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지역사회 확산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31건 확인됐습니다. 네, 백신은 이제 곧 2분기 접종으로 넘어가네요. 네, 다음 달 첫 주부터 접종받는 대상은 75세 이상 노인 364만 명,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등학교 보건교사 4만 9천 명, 그리고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등 1만 5천 명입니다.
다음 달 중으로는 노숙인 거주시설과 교도소, 구치소 같은 코로나19 취약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5월부터는 65세에서 74세 노인,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항공승무원, 경찰과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 질환자 등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사례 6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망자들 모두 기존의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중 4명은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고 나머지 2명은 부검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2차로 조사한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모두 6건입니다. 요양병원 등에 입원했던 환자나 종사자들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중 4건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냈고 2건은 부검 뒤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심장병과 암, 신부전 등 기저질환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사망 원인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들에게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다는 점도 이런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없어서 백신 제품의 자체 이상이나 백신 접종 과정상의 오류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신고 16건 중 12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18,000명을 조사한 결과 32%가 백신을 맞은 뒤 불편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 28%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피로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젊을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젊은 층이 사이토카인이나 분비가 많아서 면역 반응이 이제 활발해서 그 반응으로 발열이라든가 근육통이나 오한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자 중 2.7%는 이상 반응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일부는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발열, 근육통 등에 대비한 해열 진통제를 미리 준비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2, 3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악화할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나라가 유럽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접종 후 뇌혈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도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계속 접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Aufgrund einer aktuellen Empfehlung des Paul-Ehrlich-Instituts setzt die Bundesregierung die Corona-Impfung mit AstraZeneca vorsorglich aus. 보건부 산하 파울 에를리히 연구소는 독일과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시차를 두고 뇌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며 접종 일시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백신 접종 이후 뇌혈전 발생이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7건입니다. 슈판 보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선 독일과 EU의 전문가들이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접종 나흘 이후에도 두통 등 부작용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유럽의약품청 EMA가 이 백신 사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때까지 접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est de suspendre par précaution la vaccination avec AstraZeneca en espérant la reprendre vite si l'avis de l'EMA le permet.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자사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EU와 영국에서 접종을 받은 1,700만 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했지만 혈전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과 혈전 사이에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가 LH 외부로 본격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원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 의원 A씨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개발 정보 관련한 자료가 있었나요? 딸의 땅 투자를 검토한 흔적이 있었습니까? A 의원의 딸은 지난 2018년 시흥 과림동에 땅을 샀고 이듬해 2층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상 보상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A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엄청 빨리 이게 집대 앞에 보니까 나는 그래서 무슨 저 뉴스를 알고 그러나 무슨 분야 주는 거야? 경찰은 또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역시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임야를 가족과 함께 매입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포천에선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이나 대출해 매입한 시청 간부공무원 C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시철도 연장 업무를 맡았던 C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역사 설치는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경찰청도 한 전직 직원의 낙찰 의혹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일광신도시 분양 업무를 맡았던 해당 직원은 스스로 상가용지를 분양받으며 서류를 조작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해 말 파면됐는데 경찰은 입찰 과정에서 직위를 악용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방위적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센터 운영도 개시했는데 첫날부터 7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지원을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부패 등 6대 중요 범죄는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는 직접 수사를 제한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다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또 한 곳 의혹의 중심지는 세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발표 직전에 관련 땅을 사서 조립식 주택을 지은 공무원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고요.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도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홍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세워진 조립식 주택, 일명 벌집입니다. 세종시 공무원과 가족 2명이 연관됐는데 산업단지 확정 발표 6달 전인 2018년 봄에 지은 집들입니다. 경찰은 공무원 가족이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 정보를 빼내 부동산을 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 4명도 땅 투기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어디를 지정할지 검토하던 때 2017년 11월 개발 예정지 근처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 산업단지 지정 업무는 세종시하고 국토부 업무지 행복청 업무가 아니에요. 우선 업무 소관이 아니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의당 세종시당은 LH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추가 모집 과정에서 LH 직원들이 친인척을 앞세워 아파트를 배정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장 탐문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길 계획입니다. 또 세종시의회 모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땅과 가까운 지역이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조사 범위를 넓혀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1분 경북 경주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접촉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접촉을 시도 중인데 북한 쪽에서 답이 없다는 그런 동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고 이제 곧 우리나라에 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미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So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ached out. We obviously have a number of channels as we always have had that we can reach out through.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외교를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며 목표는 긴장 완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는 1년 넘게 이어진 북미 간 대화 단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일 양국 정상을 비롯한 주요 외교안보 요인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앞서 미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 명의로 실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선 대북 정책 협의는 물론 한미일 협력 논의에 더해 중국에 대한 입장 조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 거센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바로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20% 가까이 올랐다니까 그만큼 고가 주택들은 보유세가 확 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급증해 52만 가구를 웃돕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3.7%가 해당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거래가 29억 5천만 원인 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1년 만에 740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보유세는 7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 자체가 1주택자의 150%에 비해서 훨씬 높은 최고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에서 재산 공제를 500만 원 늘리고 피부양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어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세부담이 느는 걸 막기 위해 3년 동안 재산세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원가량, 재산세는 10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지만 세부담은 11만 원 정도 줍니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전국 공동주택의 92%, 서울에선 70%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선정되면서 한국 영화 102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는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가족의 고단한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를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렸습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나무주연, 여우조연, 각본, 음악상 등입니다. Minari, Christina Oh, producer. Lee Isaac Chung, Minari. 특히 여우조연상 후보에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 윤여정 씨가 선정됐습니다. Getting warming about my movie is just it's not realistic to me, actually.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지만 한국 영화 102년 역사에서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또 미나리에서 한국인 아버지를 연기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The discussion around being the first Asian American, that's well and good. But... 미국 언론들은 미나리가 아카데미 역사를 새롭게 썼다며 윤여정과 스티븐 연의 수상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최고상인 작품상에서 미나리는 가장 수상이 유력한 클로이 자우 감독의 노매드랜드를 비롯해 8개 작품과 경쟁합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릭 오 감독의 오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페라는 벽면에 투사되는 설치 예술을 위한 작품으로 한국 제작사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2달 정도 늦춰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이곳 LA 할리우드에서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 앵커멘트에서 제가 여우 조연상을 주연상으로 읽었던 점 정정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9%, 이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욕은 물론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고 침을 뱉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도 나서서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좀처럼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영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쌀국수집이 시뻘건 스프레이로 도배됐습니다. 중국 독감, 라면 국수 독감처럼 아시아와 코로나를 엮어서 욕을 하거나 죽으라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식당 주인인 베트남인이 CNN에서 텍사스주의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비판하자 다음 날 바로 증오범죄 대상이 된 겁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 느닷없이 두들겨 맞거나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가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breathing lot from the brain. It looks like pumping.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서 아시아인들을 코로나 사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호소했지만 Vicio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who've been attacked, harassed, blamed, and scapegoated.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계속되는 증오범죄에 아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미 서부에서는 증오범죄를 멈춰달라는 집회가 매 주말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도시에서 일어난 증오범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7%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같은 기간 149% 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까지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스트하우스와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파티를 벌여온 모 숙박업소입니다. 몇 년 전 손님으로 이곳을 알게 됐다는 30대 남성 A씨는 업주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아 흡연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물담배 그거 있잖아요. 파이프로 된 거.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엄청나게 했어요, 솔직히. 예, 솔직히. 근데 하루에 두세 번 할 때도 있고요. 권유해서 한 손님들도 있어요. 제가 그 케이스죠. 지난해 말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30대 업주와 게스트하우스 직원, 손님이었던 A씨 등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방 안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국립과학수사원의 모발 감정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달 가까이 대마를 흡연했고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주는 3차례 대마를 흡연했지만 단발성이었고 대마는 외국인 손님이 방에 두고 간 것을 발견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주와 손님이 같이 대마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횟수와 출처 등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대마의 유통 경로와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오늘은 황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봄 들어 처음으로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그제 중국 내몽골 부근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고 어제는 중국 북동 지역에서 또 한 차례 추가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이미 중국 서부 지역을 강타한 짙은 황사가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점차 서쪽 지역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백령도와 속초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점차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서울이 6.6도, 대구 12.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강릉이 17도, 광주도 17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울산, 부산은 19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고 서해상과 제주해상, 남해상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부터 황사는 차츰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공기는 깨끗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황사의 발원지로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황사가 지금 중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올 텐데 몽골 쪽에서 발생한 이 황사는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하고 중국에 올해 첫 황색 경보를 울렸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시가 짙은 누런색으로 변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도 안 될 정도입니다. 짙은 황사로 인해 도심 출근길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때 베이징을 왕래하는 비행기 3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必须把帽子戴起来，然后因为这个你摸头上全是这种土。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악의 황사가 닥치면서 중국 중앙기상대는 올해 들어 처음 황사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차량들은 잠시만 밖에 주차해도 이처럼 모래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베이징 시내 6개 구의 미세먼지 PM10의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8,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황사에다 최근 경기 활성화로 제조업 공장 가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져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증가한 겁니다. 베이징의 실시간 공기질 지수는 하루 종일 최고치인 500을 기록했습니다. 오염 수준이 최악인 심각한 오염 단계입니다. 초미세먼지인 PM2.5 역시 심각한 오염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아지자 지난 주말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철강 허브 지역을 직접 현장 감독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当地回应说，已经对这些企业予以行政处罚，对相关企业负责人予以行政拘留。 중국 기상당국은 이번과 같은 황사가 올해 최대 9번 더 불어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30여 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31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확진 사례 3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19건, 국내 발생 12건입니다. 국내 발생 12건은 모두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기존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던 경북 포항시 교회 관련 확진자 중 2명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국내 집단 감염은 경기와 인천, 부산, 울산 등 모두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주요 변이주 감염은 2주 만에 213건으로 57건 증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역사회 위험 상존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격리 면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길고 긴 3차 유행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은 428명, 전주에 비해 50명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늘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 가운데서도 핵심 인물로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름없겠습니다. 그 사람 지인들까지도 광명과 시흥 일대 땅을 대거 사들였는데요. 특히 이 신도시 발표 직전에 계약을 서두른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취재 결과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군의 5,0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이 땅은 지난 1월 매매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땅 주인은 거래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초 3월 말 땅을 넘기기로 했었는데 1월 23일 매수인 측이 불과 5일 후에 잔금을 모두 주겠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 3월 29일에 우리가 잔금을 받기로 했던 거야, 본래가. 그 먼저 회수를 하고 요거를 다시 쓴 거라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또 다른 매도인에게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요구하며 어떻게든 땅을 사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계란이 안 좋아서 해약을 하자고 그랬어요, 부동산에다가. 그랬더니 2배를 물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돈이 갑자기 1억 이상이 어딨어요. 결국 거래가 이뤄졌는데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땅을 구입한 명의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래, 우리 아들들인데 아들들하고 같이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들들 명의로 사겠다고 한 사람은 알고 보니 임모 씨였습니다. 임 씨는 과천 주암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로 일하면서 LH 보상 담당이었던 강모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 씨의 아들 등은 땅을 산 뒤 소유권을 약 1,000제곱미터씩 5명의 지분으로 쪼갰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밭을 갈아엎고 나무를 심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들입니다.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다 설명된다, 이게 전부. 나무 심는데, 자기들. 예를 들어 심는했어. 임 씨와 LH 직원 강 씨는 이 거래가 있었던 날 광명 시흥지구 인근에서 또 다른 농지 2,600제곱미터를 함께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가야만 하는 군대, 갈 만한 모습인가라는 주제로 KBS가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숨진 지 11년 만에야 본인 실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고 이강일 상병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신선민 기자입니다. 녹슬은 봉고차에다가 덩치 막 100kg가 넘는 그거를 덜거덕 그리고 나 치고 가라고 그랬어요. 2009년 그날 군으로부터 걸려온 청천벽력 같은 전화. 군대 간 아들이 숨졌다고 했습니다. 대민 지원 때문에 다른 부대로 파견 갔던 이강일 상병. 운전병이라 차량을 이동시키려 가다 부대 내 축구 골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골대가 갑자기 넘어지며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순간이었고 이 상병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걸 눈으로 봤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군사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고 이상병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쓰러져서 내 아들을 잃었는데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이 나라 지켜서 잘 지키라고 이 아들을 보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서 내 가슴에 품 안에가 데려다 줘야지. 부모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골대가 규격에 맞지 않는 부대가 자체 제작한 경량 골대였다는 것. 무게중심을 잡는 받침대도 없었고 연결 부위는 용접이 떨어져 끊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0kg의 청년이 그저 운 없게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전문가들은 골대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45kg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눕혀놓거나 철골로 고정해뒀는데 파견 와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던 골대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부대가 파견 병력을 관리 못한 점도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처음의 수사가 너무 그냥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진짜 죽음의 가치를 더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유족의 아픔을 더 간절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부모가 아들 사고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사고 뒤 11년 만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본인 과실이 11년 만에 인재로 바뀐 이유는 뭘까? 재조사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조빈나 기자입니다. 고 이강일 상병 가족이 군에서 받은 사망 확인서입니다. 사망 원인 13줄. 골대를 고정하는 안전핀이 제거된 걸 모르고 매달렸다는 취지입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건 다른 기관을 통해서였습니다. 군사경찰이 맡았던 조사와 달리 공학교수, 축구골대 제작사 등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사 주체와 방식이 바뀌니 주의 소홀이라는 데서 나아가 그 뒤에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방치해 발생한 인재라고 본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부대에서는 자체 제작한 운동시설물이라든지 노후화된 그런 시설을 아직까지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를 하고 다시는 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군 사고조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군에서 사고조사를 받는 조직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어떤 그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건 처벌이 뒤따르니까 이제 다 숨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병은 일선에서 조금 물러나게 하고 전문가들 집단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국방부는 최근 5년간 생긴 안전사고의 80%를 개인 부주의 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사고들이 남긴 교훈을 그동안 지나친 건 아닌지 축구 골대에 숨진 고 이강일 상병의 사례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정부가 어제 올 상반기에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상반기에 총 1,2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집단 감염과 중증 위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의 접종을 확대하고 3월 셋째 주, 넷째 주 마지막 2주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이 가장 먼저 백신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입된 백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백신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장님, 통장님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그 읍면동 담당자들이 본인 지역에 대한 주민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접종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약을 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역 단위로 아마 접종 날짜를 좀 배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그 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종사자와 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대한 교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아니고요. 학생들을 주로 돌보는 시간이 많은 그런 교사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합니다. 경제활동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파급 효과 또는 국익에 미치는 그런 영향 그리고 또 방문하는 국가의 어떤 감염 위험도 또는 그런 그
귀국했을 때 우리나라에 유입될 위험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관 부처가 1차 심사를 하고 저희 질병관리청이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바백스와 얀센 그리고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2분기 공급 계획을 아직 협의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백신의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면 오늘 보고드린 그런 예방접종 계획에서의 대상 접종이 일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변경할 때마다 공지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는 5종의 모든 백신은 어느 정도 동일한 그런 그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주는 그런 백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접종소를 찾은 주민들과 온종일 백신 접종 업무에 힘쓰는 의료진을 위해 한 거장 첼리스트가 미국의 한 접종소에서 즉석 연주회를 펼쳐 감동을 전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대학 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한상 긴장감이 흐르던 이곳에 갑자기 아름다운 첼로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체육관 벽을 등지고 앉아 마스크를 쓴 채 깜짝 첼로 연주를 선보이는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올해 66세인 요요마는 이날 2차 접종을 마친 뒤 접종소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관찰실 대기 장소에서 15분 동안 즉석 연주회를 펼치며 의료진과 접종자들의 마음을 다독였다고 합니다. 요요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전 세계인에게 첼로 연주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왁스와 함께 소방관, 요양보호사 등 필수 업종 노동자들의 일터를 직접 찾아 깜짝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뉴욕 시민들을 기리는 공식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미국 뉴욕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추모식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일반 관중 없이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라이브 추모 공연과 더불어 뉴욕의 상징 브루클린 다리에 배우자, 형제, 자녀를 뜻하는 전 세계 여러 언어와 코로나19로 희생된 뉴욕 시민 수백 명의 얼굴을 차례로 투사하며 그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뉴욕에선 코로나19로 약 3만 명의 시민이 숨졌는데요. 이는 세계 제2차 대전, 베트남 전쟁, 그리고 9.11 테러 때보다 더 많은 수의 뉴욕 시민이 사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등이 크게 확대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 4일 근무제가 전 세계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세계 최초로 주 4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세계 최초로 주 4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논의한다고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군소 진보 정당인 마스파이스의 시범 사업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마스파이스는 희망업체를 상대로 앞으로 3년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 측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모든 사항이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개인의 웰빙에 대한 관심과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건 무리한 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8세 이하 확진자 전체의 11%. 올해 1월 이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학령기 연령의 비중이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세에서 18세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3,507명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약 11%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에서 12세가 1,1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에서 18세가 8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13건이었고 학원에서 8건 등 총 26건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은 원생 및 가족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학원은 주로 보습학원과 음악학원에서 유행이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백화점 더현대 서울 직원 2명 확진. 인파가 몰리며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더현대 서울 백화점에서 직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백화점 2층 패션 매장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장은 사흘간 문을 닫고 함께 일한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백화점 측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백화점 전체를 폐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3층 의류 매장에서 창고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매장이 폐쇄됐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은 지난달 26일 개점 이후 주말은 하루 평균 8만에서 9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집단 감염, 방문 판매 업체 불법. 서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다단계, 방문 판매 등 특수 판매 업체 대부분은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특수 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 업체 12곳 중 8곳은 투자 유인형 다단계, 다단계 방식의 유사 수신업체 등 신종 결합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의 불법 업체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업체의 30%가 강남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변종 영업업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Q&A였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서울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오 후보는 당시 이 개발을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였고 법이 바뀌면서 자신은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거다 이런 반박을 냈습니다. 그런데 추가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서울 내곡동 일대. 10년 전엔 산과 논밭이 대부분인 그린벨트였습니다. 76만 제곱미터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개발됐는데 북동쪽 가장자리 밭 4,400여 제곱미터가 오세훈 후보의 아내와 처가가 1970년 상속받았던 땅입니다. 이 땅이 수용되면서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서울도시주택공사 SH에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그린벨트의 개발을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정부라는 게 오 후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2006년 3월 달에 이미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입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 기록에는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문서로 보면 앞서 SH가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 건교부에 제안한 겁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 문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우려를, 서초구는 전면 재검토 혹은 취소 의견을 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재협의에서도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 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지구 저희가 지정 제한한 다음에 추진하다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적은 없었던 게 맞는 거네요. 국민임대주택단지로는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서울시와 정부 사이의 오간 문건들을 보면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시는 거듭해서 개발 의지를 드러냈던 정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박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처음 내곡지구 개발을 제안한 이명박 시장은 석 달 뒤에 퇴임하고 2006년 7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합니다. 취임 당시는 서울시 제안에 대한 주민 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주민들은 반대하던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에 작성된 SH 문서. 서울시 내 외부에서 제기된 지적과 반대 의견을 어떻게 할지 조치 계획이 담겼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SH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 서초구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결론냅니다. 2007년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발지구 경계 조정 의견을 냅니다. 이후 서울시는 건교부에 수정된 제안을 하는데 개발 면적을 처음 계획보다 오히려 5만 제곱미터 늘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초과했다며 건교부가 사업을 취소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건교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며 개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합니다. 서울시의 내곡지구 개발을 줄곧 반대한 환경부. 환경부는 2008년 2월 개발 면적을 기존에서 60% 줄이면 동의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냅니다. 그린벨트하고 녹지구 사이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환경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발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일지 말지 기로에 선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됩니다. KBS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오세훈 후보 측에 다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는 말은 사실상 지정이라는 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결재자는 담당 국장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세금 탈루하려던 사람들, 암호화폐로 돈을 숨겨놓으면 못 찾을 줄 알았나 본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래 정보가 다 투명하게 입수가 돼서 정부가 얼마든지 찾아냅니다. 김도영 기자가 환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적발된 고액 체납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징수액만 366억 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겨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첫 사례들입니다.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병원장 A씨,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39억 원의 재산을 은닉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체납자 B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암호화폐로 숨겼고 또 다른 체납자 역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암호화폐를 사 감춘 다음 양도세 12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3년 전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압류나 몰수가 쉽진 않습니다. 기존 금융정보 시스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 이들 역시 가상자산 보유 여부가 금융계좌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번 강제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를 여러 거래소에서 따로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핸드폰 인증 그리고 연결된 은행 계좌 그리고 생년월일 등에 대해서 100% 실명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25일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은행과 계약된 실명 확인 계좌가 있는 사업자만 거래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래와 자산 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재산 은닉과 탈세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어린이집 학대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외부에서는 피해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사 기밀 등의 이유에서인데 적어도 부모는 내 아이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 또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경남 김해의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김모 군.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교사가 4차례에 걸쳐 최대 1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다 돼가지만 김 군 부모는 학대 장면이 담긴 배세로 TV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밀 누설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실 거면 피해자도 보호해주셔야죠. 지난 2019년 거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1명이었던 피해 아동이 CCTV 분석으로 18명까지 늘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영상을 보지 못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모자이크 처리 비용에 대해서 기천만 원이 들 거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 수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수사 자료인 CCTV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유연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거부를 한다면 부모들은 여전히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부모들이 모자이크 없이 학대 의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데 나섰지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영상은 해당 사항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이 일제히 여성 사회이사 모시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OECD 가운데 가장 견고하다죠. 우리의 유리천장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열린 포스코 주주총회. 유영수 후보와 권태균 후보가 사회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 사회이사 영입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다른 기업들도 일제히 여성 사회이사 모시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금호석화는 탄핵 판결을 내렸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GS건설은 1호 여성 지검장인 조희진 변호사를 사회이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현대차와 한화, LG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빠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이미 다른 쪽에서 선점하고 겸직이 안 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고사하시고.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불과 5.2%. 여성 사회이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70곳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신규 선임된 사회이사 97명 가운데 여성이 31명, 32%를 차지했습니다. 자산 총액 2조 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내년 8월까지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을 선임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참여를 늘려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여성을 뽑아라 하는 것이 기업이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 투자를 받거나 할 때는 기업의 유리함. 여성 차별 수준을 나타내는 유리천장 지수 9년 연속 OECD 꼴찌. 그만큼 강고한 한국의 남성 중심 기업 문화에도 작지만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일주일 넘은 초미세먼지에 이어 오늘은 올봄 첫 황사까지 밀려왔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아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혈전 논란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에 계속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기도 시흥시 의원과 광명 포천시 공무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LH 직원과 지인들이 신도시 발표 직전 갑자기 토지 계약을 서두른 정황도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등 특단의 내책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접촉 시도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우조연상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황사가 중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들을 보면 무슨 종말론적인 풍경이 연상될 정도로 하늘이 잿빛을 넘어 아예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 황사 당연히 우리나라로도 몰려옵니다. 오늘이 큰 고비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 답답하기만 한 서울 도심. 안개에 뒤섞인 먼지층은 500m 상공까지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고 서해 연평도는 짙은 바다 안개까지 더해져 시야가 뿌였습니다. 대기 정체 속에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며 일주일 넘게 떨어지지 않은 초미세먼지 농도. 밤새 비구름이 지난 뒤 강한 북풍이 몰아쳐 짙은 먼지는 밀어냈지만 이 북풍에 실려 올봄 첫 황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붉은색의 황사먼지는 오늘 새벽 서해 5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내몽골과 고비에서 발원한 황사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까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쪽 지방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황사가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도는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은 내일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강력한 저감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먼지로 인한 잿빛 하늘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이어서 좀 더 자세한 날씨 예보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지 캐스터, 오늘은 진짜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인가 봐요. 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셔야겠고요. 나가실 때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백령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251 마이크로그램, 속초는 189 마이크로그램을 보이면서 평소보다 5배에서 많게는 7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서부 지역을 강타했던 짙은 황사가 북풍을 타고 점차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이 황사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종일 수도권과 충청 지역 그리고 호남과 제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가 뒤덮으면서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요. 지금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13도, 강릉 17도, 광주 17도, 포항과 부산은 19도까지 오르면서 날 자체는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황사가 영향을 주다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지금까지 국내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의 74%가량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정부는 어제 2분기 접종 계획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또 학생들과의 접촉이 많은 보건교사, 그리고 경찰, 군인 등으로 다음 달부터 접종이 확대됩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4월 첫 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364만 명이 대상이고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250여 곳의 접종센터가 설치됩니다. 방역당국은 사전 등록부터 이동, 사후 관리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접종상의 좀 어려움과 접근성의 한계는 있지만 안전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교의 보건교사 4만 9천 명,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등 1만 5천 명도 다음 달 접종 예정입니다. 교육 현장이 안전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의견이 반영돼 당초보다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결핵, 한센인 거주시설과 노숙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모두 66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이후 5월쯤부터는 65세에서 74세 어르신,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항공 승무원, 경찰과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 질환자 등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백신이 들어와 있지만 접종이 보류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에 만 65세 이상 37만 7천 명은 이달 넷째 주부터 재개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총 1,779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1,610만 회분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급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방역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이어서 환자 현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82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누적 감염자 수는 이제 9만 6천 명을 넘겼고요. 그래도 신규 확진자가 400명 아래로 내려온 건 반가운 일인데요. 다만 주말 휴일에 검사 수가 적었던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요즘 계속해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61명이나 나왔고 서울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전체 73%가 나왔습니다. 사실 하루하루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추세인데요.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28명 남짓이었고 이것은 이 전주보다 약 15%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옮기는지를 가리키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만에 다시 이렇게 1을 넘어섰습니다. 좋지 않은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제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오늘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또 추가로 발표합니다. 백신은 지금까지 58만 8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률은 1.14%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오는 23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6월로 예정돼 있는 영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고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지거나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사례는 방역당국이 2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전히 사망과 백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진 바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 관련 소식은 현직 의사인 신민의 의학전문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2차로 조사한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모두 6건입니다. 요양병원 등에 입원했던 환자나 종사자들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중 4건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냈고 2건은 부검 뒤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심장병과 암, 신부전 등 기저질환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사망 원인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들에게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다는 점도 이런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없어서 백신 제품의 자체 이상이나 백신 접종 과정상의 오류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신고 16건 중 12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18,000명을 조사한 결과 32%가 백신을 맞은 뒤 불편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 28%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피로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젊을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젊은 층이 사이토카인이나 분비가 많아서 면역 반응이 이제 활발해서 그 반응으로 발열이라든가 근육통이나 오한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자 중 2.7%는 이상 반응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일부는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발열, 근육통 등에 대비한 해열 진통제를 미리 준비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2, 3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악화할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나라가 유럽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접종 후 뇌혈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도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계속 접종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Aufgrund einer aktuellen Empfehlung des Paul-Ehrlich-Instituts setzt die Bundesregierung die Corona-Impfung mit AstraZeneca vorsorglich aus. 보건부 산하 파울 에를리히 연구소는 독일과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시차를 두고 뇌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며 접종 일시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백신 접종 이후 뇌혈전 발생이 의심되는 사례는 모두 7건입니다. 슈판 보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선 독일과 EU의 전문가들이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접종 나흘 이후에도 두통 등 부작용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유럽의약품청 EMA가 이 백신 사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때까지 접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est de suspendre par précaution la vaccination avec AstraZeneca en espérant la reprendre vite si l'avis de l'EMA le permet.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자사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EU와 영국에서 접종을 받은 1,700만 명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했지만 혈전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과 혈전 사이에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가 LH 외부로 본격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원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 의원 A씨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개발 정보 관련한 자료가 있었나요? 딸의 땅 투자를 검토한 흔적이 있었습니까? A 의원의 딸은 지난 2018년 시흥 과림동에 땅을 샀고 이듬해 2층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상 보상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A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엄청 빨리 이게 집대 앞에 보니까 나는 그래서 무슨 저 뉴스를 알고 그러나 무슨 분야 걸 주는 거야 관리하고. 경찰은 또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역시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임야를 가족과 함께 매입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포천에선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이나 대출해 매입한 시청 간부공무원 C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시철도 연장 업무를 맡았던 C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역사 설치는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경찰청도 한 전직 직원의 낙찰 의혹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일광신도시 분양 업무를 맡았던 해당 직원은 스스로 상가용지를 분양받으며 서류를 조작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해 말 파면됐는데 경찰은 입찰 과정에서 직위를 악용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방위적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센터 운영도 개시했는데 첫날부터 7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지원을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부패 등 6대 중요 범죄는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는 직접 수사를 제한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다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LH 직원 가운데서도 핵심 인물이 추려졌습니다. 과천 지역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강모 씨가 지인들과 함께 광명, 시흥 일대에서 여러 건 토지 거래를 한 게 드러났는데요. 신도시 발표 직전에 갑자기 계약을 무리해서 서두른 정황도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군의 5,0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이 땅은 지난 1월 매매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땅 주인은 거래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초 3월 말 땅을 넘기기로 했었는데 1월 23일 매수인 측이 불과 5일 후에 잔금을 모두 주겠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 3월 29일에 우리가 잔금을 갖게 됐던 거야, 본래가. 그 먼저 회수를 하고 요거를 다시 쓴 거라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또 다른 매도인에게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요구하며 어떻게든 땅을 사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계란이 안 좋아서 해약을 하자고 그랬어요, 부동산에다가. 그랬더니 2배를 물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돈이 갑자기 1억 이상이 어딨어요. 결국 거래가 이뤄졌는데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땅을 구입한 명의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래, 우리 아들들인데 아들 데리고 같이 사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 아들들 명의로 사겠다고 한 사람은 알고 보니 임모 씨였습니다. 임 씨는 과천 주암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로 일하면서 LH 보상 담당이었던 강모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 씨의 아들 등은 땅을 산 뒤 소유권을 약 1,000제곱미터씩 5명의 지분으로 쪼갰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밭을 갈아엎고 나무를 심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들입니다.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밭을 만든다 이게 전부. 나무 심는데 자기들 애를 좀 심는했어. 임 씨와 LH 직원 강 씨는 이 거래가 있었던 날 광명 시흥지구 인근에서 또 다른 농지 2,600제곱미터를 함께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남측이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동엽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문을 통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며 실기동 없는 모의훈련이라는 우리 측 설명에 대해 어리석은 수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과 같은 평화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훈련 중단을 약속하고도 2018년부터 해마다 100여 차례의 훈련을 계속했다면서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했다고 남측을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남측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최고 수뇌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측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면서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기하는 특단의 대책을 예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는 4년간 편한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선 이후 4개월 만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김여정의 이 담화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문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대북 접촉을 시도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반도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시점에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미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들어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So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ached out. We obviously have a number of channels as we always have had that we can reach out through.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외교를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며 목표는 긴장 완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는 1년 넘게 이어진 북미 간 대화 단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일 양국 정상을 비롯한 주요 외교안보 요인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장관은 앞서 미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 명의로 실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선 대북 정책 협의는 물론 한미일 협력 논의에 더해 중국에 대한 입장 조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 거센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하다가 사찰을 당했던 환경단체들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후보는 자신의 연루 의혹을 부인해왔는데요. 이제 수사나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민간 사찰 규탄한다! 국정원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환경단체들은 지난주 KBS가 보도한 107쪽짜리 4대강 사찰 원문 8건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정부 공개 청구로 국정원에서 받아낸 결과입니다. 환경단체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단체들을 분열을 시키자 뿐만 아니라 개인, 그다음에 임원 이런 부분들의 사생활도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사찰 원문 중에는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작성된 사찰 문건 2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박 후보가 원문 공개 이후에도 사찰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후보를 내일 부산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는 국정원 사찰에 관여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박 후보가 사찰 문건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환경단체의 고발 방침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나간 국정원 파견관이 청와대 수석의 자료 요청이 오면 보고서를 직접 전달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후보가 당시 직접 사찰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화 미나리가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선정되면서 한국 영화 102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는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가족의 고단한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를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렸습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나무주연, 여우조연, 각본, 음악상 등입니다. Minari, Christina Oh, producer. Lee Isaac Chung, Minari. 특히 여우조연상 후보에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 윤여정 씨가 선정됐습니다. Getting warming about my movie is just it's not realistic to me actually.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지만 한국 영화 102년 역사에서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또 미나리에서 한국인 아버지를 연기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The discussion around being the first Asian American, that's well and good. But... 미국 언론들은 미나리가 아카데미 역사를 새롭게 썼다며 윤여정과 스티븐 연의 수상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최고상인 작품상에서 미나리는 가장 수상이 유력한 클로이 자우 감독의 노매드랜드를 비롯해 8개 작품과 경쟁합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릭 오 감독의 오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페라는 벽면에 투사되는 설치 예술을 위한 작품으로 한국 제작사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2달 정도 늦춰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이곳 LA 할리우드에서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전국 평균 19%가량이 올라서 2007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고가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급증해 52만 가구를 웃돕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3.7%가 해당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거래가 29억 5천만 원인 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1년 만에 740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보유세는 7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 자체가 1주택자의 150%에 비해서 훨씬 높은 최고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에서 재산공제를 500만 원 늘리고 피부양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어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세부담이 느는 걸 막기 위해 3년 동안 재산세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원가량, 재산세는 10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지만 세부담은 11만 원 정도 줍니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전국 공동주택의 92%, 서울에선 70%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에서 코치가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코치가 수년에 걸쳐 하키채나 손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지난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모두 6,0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은 황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봄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유입되겠는데요. 짙은 황사가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부터 점차 황사가 유입되고 있는데 백령도는 204 마이크로그램, 속초는 221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5배에서 7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 중국 내몽골 부근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있는 데다가 어제 중국 이 북동 지역에서 황사가 추가로 또 유입됐습니다. 북풍을 타고 점차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 중에 이 황사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차츰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지금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5mm 안팎으로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5.6도, 대구 12.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3도, 광주와 안동이 17도, 진주는 22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내일부터 차츰 미세먼지 농도는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만 LH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달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즉에 이 땅 투기 관련 제보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LH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입니다. 퇴직한 LH 직원이 재직 당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이나 지인의 부인 이름으로 땅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매입 지역으로는 서울과 인천, 충남 등이 언급됐고 지금도 땅 투기가 진행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제보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지만 LH는 추가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주 뒤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제보자에게 답했습니다. LH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 대상은 현직 임직원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해당 직원이 퇴직한 지 10년 넘게 지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LH 측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규정에 없고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한 건 안이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직 재직 여부를 가지고 감사의 기준을 정했다는 건 잘못된 처신이다. 도덕적 해이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번 LH의 땅 투기 의혹도 한 통의 제보 전화로 수면 위로 드러나 직원 20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추가 조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149%.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요건 물론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고 침을 뱉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도 나서서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좀처럼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쌀국수집이 시뻘건 스프레이로 도배됐습니다. 중국 독감, 라면 국수 독감처럼 아시아와 코로나를 엮어서 욕을 하거나 죽으라는 말도 적혀 있습니다. 식당 주인인 베트남인이 CNN에서 텍사스주의 마스크 의무화 폐지를 비판하자 다음 날 바로 증오범죄 대상이 된 겁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 느닷없이 두들겨 맞거나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가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breathing lot from the brain. It looks like pumping.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서 아시아인들을 코로나 사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호소했지만 vicio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who've been attacked, harassed, blamed, and scapegoated.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계속되는 증오 범죄에 아시아계가 많이 거주하는 미 서부에서는 증오 범죄를 멈춰달라는 집회가 매 주말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도시에서 일어난 증오 범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7%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같은 기간 149% 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난치성 암은 치료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금방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의료진이 자가 면역 세포를 활용한 치료로 일부 난치성 암의 효과를 봤습니다. 환자 본인의 세포를 이용하는 거라서 부작용도 적다고 하네요.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경숙 씨는 9년 전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암은 계속 재발했습니다. 교모세포종은 뇌의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교세포에 발생합니다. 뇌에서도 워낙 치밀한 조직 안에 생기기 때문에 암의 진행과 전이 속도가 빨라 평균 생존 기간은 8개월 안팎입니다. 약 먹고 하면 줄어드는데 안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하니까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국내 의료진이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세포를 증식하는 방식의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40%가량은 2년 이상 암의 전이 등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 생존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뽑아 특수배양에 증식한 뒤 활동 능력이 커진 세포만을 골라 다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활성도가 높아진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암세포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킵니다. 환자 본인의 조직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내 이상 반응 등 부작용이 적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NK-셀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교모세포는 대처를 못했는데 사이토카인을 갖다 혼합해갖고
체외에서 배양을 하면 종양만 만나면 공격하는 면역세포로 발현이 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의학 국제학술지인 플로스원에 실렸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모세포종 외에도 다른 나치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자가면역 세포를 활용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연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단일화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는데 일단 한 번의 TV 토론과 두 번의 여론조사를 하는 데는 합의가 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회의.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시장이 되고 거기에 당 외곽의 다른 유력 주자들이 결합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면 야권은 100% 분열되는 것이고. 앞서 안 후보가 국민의힘 싫다는 시민이 많다. 나는 과거와 구분되는 필승 후보라고 한 점에 반격한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야권 분열을 언급한 오 후보를 향해 충격적이고 놀랍다고 했고 김 위원장에 대해선 정말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겁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오후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오 후보는 표현이 직설적이었다며 안 후보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무진은 오늘 한 차례 TV 토론과 이어 내일부터 이틀간 2개의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경찰과 연계하는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2의 정인이 그리고 제3의 구미 아동 사건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돌봄 첫 여성 시장으로서 LH 특검을 먼저 제안했던 박 후보는 야권 후보들을 향해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4대강과 세종시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백신 접종 센터가 속속 설치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9곳이 운영을 시작하고 중순 15일부터는 11곳이 추가됩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시 1호 백신 접종센터는 성동구청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4개 노선이 환승하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4분 정도로 가깝고 250대 규모의 넓은 주차 공간도 장점입니다. 먼저 센터에 오면 발열 체크를 하고 예진표와 함께 접수 번호표를 받습니다. 살균과 향균 기능이 있는 클린 게이트를 지나 잠시 대기한 후 순서에 따라 신원 확인을 거쳐 접종 구역인 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4개의 예진실에선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2주 이내 다른 예방접종 받으신 적 있으세요? 칸막이로 구분된 12개의 접종실에서 실제 주사를 받습니다. 이후 전산 등록과 확인서를 발급받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반응을 지켜봅니다. 이곳은 원래 도서관에 있던 자리입니다. 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금은 이상 반응 관찰실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1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쪽엔 응급 장비도 마련해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헷갈리지 않도록 동선은 한 방향으로만 짰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전용 냉동고도 24시간 돌아갑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연계돼 접종 업무를 전담하는 건 처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큰 병원으로 후송이 필요하면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료적인 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성동구청 센터를 포함해 9곳이 일단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상급 병원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다면은 성동구와 같은 그런 모델들로 2호, 3호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센터 운영과 접종 예약, 홍보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합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내는 1호 접종센터로서 접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75세 이상과는 달리 65세부터 74세까지는 전국 만여 곳에서 운영 예정인 동네 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최근 LH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가 최초 보도한 이 의혹에 대해서 제주도가 뒤늦게 공무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직 제주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사는 이 50대 주민은 이 공항 발표 직전 이른바 떴다방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다고 기억합니다. 부동산 붐이 불고 토지 매도를 권유하는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한참 부동산들만 매매한 다음에 공항 발표한다고 갑자기 하니까 아이고 참 있는 사람들은 벌써 알고 다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한 거지.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시점은 2015년 11월. 그해 신고된 이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6,700건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3분의 2가량이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맞물려 뒤늦게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도 예외 없이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하여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 실거래 신고 자료에서 제주도 공무원과 동명인을 추출하고 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점도 명확합니다. 현직 제주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동원한 차명 거래는 조사가 사실상 어렵고 이 공항 사업 추진기관인 국토부나 당시 용역진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쪽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착륙 과정에서 보조 날개가 긁히는 사고가 났지만 이 사실조차 모르고 운항을 계속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이야기인데요. 이 사고가 나기 이틀 전에는 다른 항공기와 접촉 사고도 났습니다. 보도에 우정화 기자입니다. 이달 10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던 제주항공 7시 264편. 이륙 40분이 지난 낮 12시 10분쯤 목적지인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이 긁혀버린 겁니다. 착륙이 여의치 않자 여객기는 다시 이륙해 김해공항 일대를 돌다 다시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김해공항에서 여객기를 점검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객기 약 1시간 30분 뒤 승객 150여 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야 윙렛의 손상을 확인했고 해당 비행기는 현재까지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기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왜 뒤늦게 알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 등을 넘겨받아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운항 규정이라든지 정비 규정 그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달 8일에도 제주공항 지상에서 에어서울 여객기와 접촉 사고가 났지만 여객기를 그대로 운항해 논란이 됐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아침도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내부순환로 대체로 양방향 어제보다 수월한 가운데 성산 방향 성산 진출램프 부근만 간간히 서행되고 반대 성동 방향은 사근램프에서만 잠시 주춤합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 IC와 원릉 분기점 부근 양방향 시속 약 17km로 더딘 운행 보이고 있습니다. 제기로 떡정교 사거리부터 고려대 가기 전까지는 홍파초교 교차로만 지나기 어렵겠습니다.
언주로 매봉터널부터 세브란스 병원 거쳐 성수대교 남단까지는 뚜렷한 정체 없어 약 1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천 톨게이트 서해안 방면 하이패스 1, 2차로가 보수공사로 부분 통제되겠으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19% 오른 가운데 세종시가 국회 이전 이슈 등으로 71%나 폭등했고 서울과 부산, 경기, 대전이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까지 잇따라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실질 소득은 줄었는데 국민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5% 정도 오르던 전국 아파트 공시가가 올해는 왜 이렇게 급등한 걸까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실거래가의 공시가 반영률도 올해부터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공시가격 9억 6천만 원인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432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보유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보유세가 이렇게 급증하면 1주택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체 아파트의 92%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산세가 오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해마다 높일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도 내년부터는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아파트의 29%가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 10가구 중에 3가구꼴로 올해부터 보유세가 오릅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세금만 올리냐는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유세 부과 체계를 정교하게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은퇴 후 생활자의 피부양자 탈락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 관련 기준도 서둘러 개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에 맞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주택자와 은퇴 후 생활자에 대한 배려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은 황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 5도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백령도와 속초는 평소보다 5배에서 7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전 중에는 전국이 황사로 뒤덮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바람은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부산 19도, 진주는 22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